오늘 제목은 다빈치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이 모나리자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시지만 정말 엄청나게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프랑스를 가시면 기본적으로 가시는 것이 이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이 루브르 박물관에는 1년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박물관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에겐가 눈도장을 찍고 가는데, 눈도장을 찍고 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엄청난 여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하얀 것은 그 피라미드입니다. 이것은 그 프랑스 대혁명 200주년을 기념을 해서 이렇게 특별히 제작해 가지고 만들어진 기념품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가면 너무 건물이 커가지고 집결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테랑 대통령이 특별히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저게 만들어놔서 저 피라미드 밑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루브르 박물관은 디귿자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크게 색깔별로 리슐리, 셜리, 드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드농관에 바로 이분이 거기에 계십니다. 이 모나리자, 우리가 앞으로 보아야 될 모나리자는 53cm에서 77cm예요. 이것보다 조금 큽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도 더 큽니다. 밑으로는 10cm가 더 크고요.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바로 이 뒤가, 보통 이렇게 뒤에는 그 캔버스 천으로 되어 있지만 모나리자는 버드나무, 포플러 나무로, 꼭 이런 건 아닌데 포플러로 되어 있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아마 다빈치가, 천재인 다빈치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포플러로 해 놓았을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1000만 명이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 그 근처에서 거의 한 2시간씩 정도 기다립니다. 2시간을 기다린 다음에 살짝 보고 나가야 됩니다. 왜 나가야 되냐? 뒤에서 밀어냅니다. 빨리 가라고. 나도 빨리 보고 싶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구경하지 못하고 얼른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나리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뒤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찍으려고. 프랑스 파리에 오면 반드시 해야 될 거, 이게 모나리자 배경으로 자기 셀프 카메라를 찍어야 되는 거. 이것이 관행입니다. 아시죠? 프랑스 가서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를 찍는 사진이 없다, 이것은 증거를 낼 수가 없어요. 너 가봤어? 갔으면 증거를 내봐. 그런데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여기 보시면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고 이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 모나리자 앞으로 크게 하얀 테두리가 보이시죠? 이게 방탄유리입니다. 방탄유리 4cm가 되는, 직경 4cm의 방탄유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탄벽, 그 다음에 차단기,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만들어서 못 들어가게. 우리는 모나리자라고 하는데 이 이름이 통일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권에서는 모나리자라고 하고요, 이태리에서는 라 조콘다, 프랑스에서는 라 조콩드 이렇게 익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모나리자가 일반적이어서 저도 말씀드릴 때는 모나리자라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모나리자는 무슨 뜻이냐? 자, 이 모나는 결혼한 여성입니다. 모나. 리자는 이름인데 이분이 리자입니다. 이 리자는 혹시 엘리자베스 여왕 아셔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이름을 두 자로 줄이면 리자입니다. 엘리자베스. 이름 부를 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엘리자베스 하지 않습니다. 리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리자란 이름을 들으면 아, 저분은 엘리자베스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분 이름도 엘리자베타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부를 때는 리자라고. 그래서 이름이 모나리자입니다. 자, 여기 루블 박물관도 그 코로나 시국 때는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사람이 밖에 나갈 수가 없었고 이 박물관에서는 입장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루블 박물관에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상당히 경영상이 이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인터넷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모나리자를 1대1로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자기들도 예상가가 있잖아요. 한 1,000만 원 정도 주면 모나리자하고 1대1로 데이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했는데 무려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바로 1억 650. 사실 제일 놀란 것은 누구냐? 루블 박물관이었습니다. 모나리자가 유명한 건 알겠지만 그렇게 잠깐 동안 1대1로 벌 수 있게 해주는데도 1억이 넘는 돈이다. 이것은 이 모나리자 유명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나리자가 대체 어떠한 이렇게 비밀들이 많길래 그 많은 사람들이 1년에 1,0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눈도장을 찍으러 오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모나리자의 정체를 밝혀야 됩니다. 왜냐? 이 모나리자를 그린 사람은 다빈치가 맞지만 그거 내에는 전부 다 미스테리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미스테리가 많기 때문에 먼저 이 여자가 누군가부터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다빈치가 이 그림을 너무도 끔찍히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돌려주지도 않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무려 15년 동안이나 다 가지고 있다가 계속 그림 그리고 또 수정하고 계속 그리고 수정하고. 다빈치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요겁니다. 첫 번째로 이 초상화는 의뢰를 받은 초상화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떤 고객에 의해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서 한 것인데 그 근거는 하이델베르그 도서관에서 그 문서가 나왔어요. 독일입니다. 1500년도에 이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던 그 시점에 한 분이 조콘도 부인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거기 자료를 그 도서관에서 이렇게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콘도 부인이에요. 아까 말했죠. 조콘드라고. 라 조콘드가 이름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피렌체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의 상인이고 돈 많은 이 조콘드라는 인물이 자기 부인의 초상화를 그려주세요 라고 요청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팩트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탈리아 피렌체입니다. 이탈리아를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들르는 것이 이곳 피렌체입니다. 이곳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발상지이자 사람들이 또 깨어있는 곳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메디치가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또 십자군 전쟁 때는 전 유럽에 있는 병사들이 피렌체에 모여서 피렌체에서 이제 뭐 전투화, 갑옷, 말 의상 이런 것들을 다 구입해서 입었던 바로 그곳이 피렌체입니다. 피렌체에서 여기는 이제 베키오 궁전, 시누리아 광장입니다. 피렌체를 가신 분들은 또 반드시 여기를 들립니다. 여기는 꼭 그 성처럼 생겼습니다. 맞은 궁전이기도 하면서 여기는 요새입니다. 왜 요새 역할도 하느냐? 이 지역은 전쟁이 많았습니다. 피렌체, 뭐 밀라노, 베네치아 서로 이렇게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이 안에서 싸웠습니다. 만약에 적군이 이 근처로 접근을 하면 저 위에 볼록볼록 떨어진 데서 뜨거운 기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요새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프란체스코 델 조콘다라고 하는 오늘의 조콘다 주인공의 남편이죠. 그 사람이 자기 아내 엘리자베타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자베타는 16살의 나이에 19살이나 더 많은 20살 가까이 더 많은 이 조콘다의 부인으로 시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3명이나 낳아줬어요. 그러니까 조콘다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장사꾼인 주제에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다빈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초상화는 왕, 제사장, 송직자 그룹만 초상화를 그릴 수 있었는데 이 동네는 어찌된 일인지 장사하는 사람도 자기 부인을 초상화 화가한테 맡겼던 것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것은 종교재판에 해부돼서 사형감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 동네는 이 피렌체는 이 르네상스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일반 서민들도 일반 상인들도 재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예술관을 후원하고, 예술가를 후원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런 그림을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왜 많은 돈을 줘야 되냐? 지금 이사 물감 푹 짜면 되지만요, 옛날에는 물감은 다 돌로 갈아서 이 물감 색깔별로 다 가격이 달랐습니다. 청색 계통의 색깔은 가장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계약할 때 그 화가하고 주인하고 이런 계약을 하죠. 청색 물감은 몇 분에 몇을 쓴다, 뭘 몇 분에 몇을 쓴다, 이런 식으로 물감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정도로, 정리했을 정도로 굉장히 그림이 비쌌습니다. 그런데 이 조콘다는 자기 부인을 위해서, 엘리자베타는 줄여서 리자라고 그랬죠. 모나리자를 위해서 이걸 요청한 겁니다. 그럼 저 사람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보겠습니다. 피렌체에는 총 21개의 상인 길드가 있어요. 길드가 무엇이냐? 각 분야별로 직업별로 있는 소상공인 협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께는 굉장한 결속력이 강해서 자기들 굉장히 돕고, 그리고 그 무용로를 같이 개척을 하고, 그리고 정말 형제보다도 더 끈끈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다비드상은 다빈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그 당시에 조콘다 부인은 임신 중이거나 또는 출산 중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엑스레이를 길게 촬영해 보니까 의복 안에 명주 속옷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다빈치는 이 모나리자를 그리는데 이 겉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안에 몸을 다 그려가지고 천천히 옷을 입혀가는,
엄청나게 많은 옷을 입혀서 결국은 이런 색깔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설이 있습니다. 이 그녀의 정체는 나폴리의 왕의 손녀인 이사벨라다. 그래서 이사벨라가 누굴까? 이제 다빈치가 15세기 말 나폴리 궁전에서 잠시 7개월 정도, 8개월 정도 그때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다빈치는 당시에 그 체사레 보르자라고 하고, 이렇게 체사레 보르자라는 아주 당시에 이탈리아에서 뛰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정보 참모였습니다. 그래서 군사 고문도 하고요. 그리고 이 8개월 정도 정군을 했는데 이 체사레 보르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군주론에 나온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가장 이상적인 전제 군주가 바로 이 체사레 보르자입니다. 그러나 마키아벨라가 뭘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거 완전히 야비하고 비열한 사람입니다. 그때 이 체사레 보르자는 교황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황이 군대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교황은 군대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만 보호를 하는 스위스 근위병만 있어야지 무슨 군대를 가지고 나폴리를 침략하고 가장 야비하고 지저분하고 그런 그때 그 교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결혼 안 했습니다. 신부님도 결혼 안 했지만 이 당시 교황은 부인이 여럿이었고 이 체사레 보르자도 자기의 사생아였습니다. 예. 마키아벨리가 그때 미쳤나 봐요. 최근에 그 스위스 비밀 금고에서 500년 만에 그 이사벨라의 그 초상, 그런데 500년 만에 나타나서 보니까 이 모나리자하고 많이 비슷한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모나리자가 아닌가?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많이 닮았습니까? 닮았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다빈치 자신의 초상화다. 무슨 소리? 이 여자인데 다빈치는 남자고. 한번 봐볼까요? 이제 그림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생김새가 다빈치하고 많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치하가니 그런 얘기가 나온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모나리자가 여성적인 것도 아닌 것 같고 남성적인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중성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오는 것은 바로 다빈치가 겉모양은 여인을 그렸지만 심성이나 모든 것은 본인을 위주로 그렸기 때문이다. 바로 이 그림은 다빈치의 초상화입니다. 아무리 봐도 저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어떻게? 자, 골격 구조를 보겠습니다. 둘이 합체가 됩니다. 이 두 개의 그림을 잘라서 이렇게 붙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그림이 다빈치 그림이 아닌가? 저도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봐봅니다. 이렇게. 어떻게 좀 비슷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제자였던 그 안드레아 살라입니다. 다빈치가 사람은 다 천재고 좋은데 하필이면 동성연애를 했습니다. 바로 제자하고 그런 관계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아 살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루블 박물관에 있는, 프랑스 루블 박물관에 있는 그 모나리자가 있는 곳에서 멀리는 안 떨어졌지만 가까운 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모델이 바로 그 살라임. 그러면 이 그림하고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비슷합니까? 많이 닮았습니까? 예. 이것은 저도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저도 대답이 어렵습니다. 자, 모나리의 자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그림입니다. 이 당시 초상화예요. 이 당시에 정면을 보는 것은 불경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는 정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여자들은 절대로 정면을 봐서는 안 되는데, 인간의 소중함, 인간의 본연의 심성까지 다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모나리자에서 이 초상화가 바로 파격적인 초상화입니다. 뭐 지금은 다 정면 보고 있죠. 여기 나왔습니다. 초상화가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은 성모 마리아뿐이라고. 당시 여성이 정면을 바라보는 것은 금기시했습니다. 왜 금기시했느냐? 바로 성경책인, 우리 성경책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편히 살 수 있었는데 누군가 죄를 지어서 이 아담이 같이 죄를 짓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 원인을 따져가지고 여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산다 해가지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특히 성직자들이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겁니다. 근데 모나리자에 눈썹이 없어요. 이해가 안 가죠. 이 천재 화가가 그린 그림에 눈썹이 없다니. 그럼 눈썹 그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아무나 이 그림에 손을 대는 게 아닙니다. 왜 눈썹이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 엄청 확대한 사진입니다. 보이시죠? 눈썹 보이시나요? 안 보입니다. 이 당시에, 이 16세기 이 당시에 미인은 이마가 넓고 눈썹이 없는 것이 미인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모나리자도 이렇게 굉장히 이마가 넓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이따 또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빈치의 그림이 다 미완성인 이유가 이것이다. 이것은 주인한테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 아직도 미완성이라서 돌려줄 수가 없다라고 하기 위해서 눈썹을 안 그린 것이다. 세 번째는 여기 손을 보시면 손이 굉장히 부풀어 올랐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갑상선이나 그런 질병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눈썹이 없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카스틸리오레라고 하는 굉장히 그 당시에 그 피렌체 애절 예법에 그 굉장히 관심 있는 분이 책을 하나 지었어요. 근데 그 책 안에 피렌체 여자들은 기품 있는 이마를 얻기 위해서 눈썹을 뽑는다고 나왔어요. 보통 눈썹이 한쪽에 한 기본적으로 한 500개 정도 들어 있습니다. 500개를 다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자료에 보면 이렇게 이마가 넓은 건 좋은데 눈썹을 뽑는 것은 정상적인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기피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보시면 이 그림들이 다 이마가 넓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미인의 조건이. 그런데 이 네 번째 이렇게 파스칼 코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모나리자만 거의 10년 동안 연구를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한 것을 지금 저 보이는 것은
BBC 텔레비전에서 방송한 것입니다. 이분은 모나리자를 확대하고 또 확대하고 또 이 색깔의 빛을 파장을 입혀가지고 이 안료에 반사된 빛의 파장을 이용해서 엄청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눈썹에 대한 얘기가 가장 저희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확대를 해보니까 저 화살표 부분에 하얀 줄이 자세히 보면 한 줄만 있습니다. 한 줄이 쭉 이렇게. 그 부분이 눈썹 자국이다. 그런데 그러면 눈썹이 지금은 왜 없어졌느냐? 이 500년 동안 순환을 당하면서 그리고 또 그리다 보니까 눈썹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눈썹을 그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빈치를 능가할 수 있는 천재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릴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컴퓨터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제 그의 주장은 이겁니다. 다빈치는 눈썹을 안 그렸지만 죽기 전에 마지막 단계에서 눈썹을 그려 넣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포플러 나무 위에다가 유화로 그린 것이기 때문에 반사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발효가 돼 가지고 희미해져 가지고 지워졌다는 것이 그 사람의 주장입니다. 미소는 눈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쪽 눈은 이런 것 같은데 저쪽 눈은 아닌 것 같고 이쪽 눈은 미소 짓는 것 같은데 저긴 절제하는 것 같고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모나리자를 보면 미소 아닌 미소에 이렇게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서 있는 건 사람들마다 다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과연 저게 무엇이지? 그러나 이 안에는 엄청난 사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빈치는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화가는 해부학에 무지해서는 안 된다. 미소하고 해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냐? 관계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다빈치는 인체 해부에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는 화가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체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 이 말은 그림을 한 점을 그릴 때마다 그에 대한 모든 인체를 해부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그 긴 인생 동안에 이 화가를 그림을 회화를 거의 20점 정도밖에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림 하나를 그릴 때 엄청난 정성을 들인 것입니다. 그가 그린 해부도입니다. 엄청난 당시 글을 읽어보면 다빈치가 의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다빈치 작품입니다. 그는 아예 시체 보관소에서 지내면서 주로 시신들은 이제 굶어 죽거나 아니면 뭐 길바닥에서 얼어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오면 그 사람들을 직접 해부를 했죠. 물론 이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몰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학적인 비율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 해부학을 최초로 미술에 접목을 합니다. 인체를 탐구합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이게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의 스케치입니다. 이 동그란 것이 있고 사각형이 있습니다. 자, 이 사각형입니다. 이 두 팔을 이렇게 벌리면 이 두 팔이 내 키하고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집에 가셔도 펴보시면
이 두 팔의 크기가. 왜냐? 이게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가로 세로가 맞다는 얘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거 원입니다. 이 원은 뭐냐? 누워서 팔다리를 쫙 펴면 이렇게 정원이 되는 겁니다. 그 중앙은 배꼽입니다. 자연이 준 가장 최고의 인체의 중심은 배꼽입니다. 배꼽에서 이렇게 돌리면 두 팔, 두 손가락이 이 원에 딱 연결됩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황금 비율이 나옵니다. 다빈치의 황금 비율은 1대 1.618입니다. 여기 우리 모니터 있잖아요. 모니터도 황금 비율에 가장 보기 좋은, 가장 아름다운 사이즈가 이 황금 비율입니다. 그것이 1대 1.618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끝에서 배꼽으로, 배꼽에서 다리까지. 자, 여기서 배꼽까지가 1이면 배꼽에서 다리까지는 1.6 황금 비율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저 그림만 나오게 해주세요. 없이. 오케이. 자, 무릎에서 또 배꼽까지입니다. 무릎이 1이면 무릎에서 배꼽까지가 또 1.618입니다. 이게 우리 인체의 구조입니다. 그럼 좀 더 길게 늘었더라. 우리가 비너스는 8등신이다라고 합니다. 비너스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비너스가 완벽하게 황금 비율에 맞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 한 가운데는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위는 1, 아래는 1.6이고 이렇게 완전한 황금 비율을 갖고 있는 인간이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이라고. 이것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다빈치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모든 그림에 이 황금 비율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우리가 쉬운 얘기, 모나리자는 왜 아름다운가? 이 말은 어려운 말입니다. 왜 아름답냐? 이 말 대답하기가 아주 어려운, 다시 말해서 복잡 난해한 질문인데 가장 쉬운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바로 이 황금 비율을 이야기할 때는 아주 간단하게 아주 쉬운 답이 나올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1대 1.6. 다 이렇게 선이 연결됩니다. 이게 바로 황금 비율에 맞는 그런 인물 사이즈입니다. 황금 비율이 적용된 그것을 눈과 코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1이면 코는 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방 다 터득하셨습니다. 네, 제가 더 이상 강연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코에서 턱을 보겠습니다. 코가 1이면 턱은 이렇게 맞춰져 있는 그림입니다. 바로 다빈치의 그림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금 비율이 적용되어야 정말 그림이든 뭐이든지 아름다움을 갖고 이렇게 쉽게 아름답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전체 다빈치의
황금 비율이 모두 들어가 있는 그 그림이 바로 모나리자입니다. 자, 그것만 갖고 미소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모나리자의 마술 같은 붓질, 다시 말해서 다빈치의 마술입니다. 그걸 스푸마토라고 하거든요. 이게 스프, 토마토 스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됩니다. 네. 이것은 이 작품에는, 모나리자에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희미한 경계선을 가지고 원근법도 나타내고 거리감도 나타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림을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문질러서 경계를 희미하게 만드는데, 지금은 화가들한테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방법인데 이 당시에는 혁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술의 끝과 경계선을 흐릿하게 하는 기법으로 선이 없습니다. 이 다빈치의 그림의 특색이 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톤만 있습니다. 보시면 보통 우리가 아는 입술은 명확하게 스케치를 해놓고 두껍게 해놓고 색을 넣는데, 여기는 그러한 두터운 명확한 선이 없고 이 톤만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톤이 바로 모나리자의 특색이고, 이 톤이 사람을 죽이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바사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술가 열전 만들었던 그 바사리가 진짜 살아있는 입술 같다고. 제가 명확한 입술선이 들어있을 때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정말 우리가 봐도 살아있는 입술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나리자 미소의 비밀은 이 해부학적 근거와 황금 비율과 이 스푸마토, 이것들이 다 짬뽕되어서 나온 균형입니다. 그래서 이 모나리자는 100% 기쁨이 아닙니다. 83%의 기쁨과 나머지 17%의 슬픔이 정말 교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모나리자가 이렇게 나온 것이고, 이 그림이 해마다 1000만 명 이상이 이 그림을 보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푸마토 기법이 잘 활용된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혹시 이 그림 보셨어요? 처음 봐요? 이건 다빈치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스푸마토 기법으로, 선이 없는 기법으로 그린 그림인데, 이거 이름은 살바토레 문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이탈리아로 구세주. 그런데 이게 2017년에 경매에 나왔습니다. 소더비의 경매에 나왔는데 6,400억에 팔렸습니다. 이 그림을 누가 사갔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이 사갔습니다. 빈 살만은 기독교인입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골수의 그런 사람인데, 이 그림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차마 궁전에다 못 붙이고 어디다 붙여놨느냐? 자기의 호화 요트에다가 이 그림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특이한 그림입니다. 왜 특이한 그림이냐? 다빈치의 모든 그림은 다 국가 소유입니다. 그 중에 딱 하나 예외가 있으니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건 개인이 가진. 그래서 이 그림은 언제 발견됐느냐? 1958년도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소더비에 나왔는데, 그때 이 그림 가격은 7만 원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그런데 2017년이면 어떤 해냐? 빈살만이 지금 그 차기 왕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때 자기는 아닌데
자기의 사촌 삼촌들을 전부 다 호텔로 묶어서 호텔로 보내가지고 구타해가지고 전부 다 왕위 포기각서를 받게 했던 그 해가 2017년이에요. 그런 일을 해놓고도 그림을 이렇게 6,400억을 주고 샀음. 모나리자는 이탈리아 사람이 만든 그림인데 모나리자는 왜 프랑스에 있을까요? 아까 그 살바토레 문디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경매에 팔린 것이고 이 모나리자는 경매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이탈리아에 있지 않고 왜 프랑스에 있느냐? 이거 한번 검토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이건 알아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모나리자는 왜 프랑스에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빈치의 이력을 조금 알아야 돼요. 다빈치는 이탈리아 빈치에서 출생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 보시면 로마가 있고 그 위에 피렌체가 있죠. 피렌체 바로 위에 빈치 마을. 그래서 그 이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이 말은 이 다라는 것은 뭐냐? 어디 출생. 그래서 다빈치는 빈치 마을 출생의 레오나르도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당시에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보통 이런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마을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이 사람은 만능천재입니다. 더 기가 막힌 내용은 이겁니다. 2007년에 네이처지에서 선정을 했어요. 네이처지는 과학 전문 잡지입니다. 거기서 인류 역사를 바꾼 10명의 천재 중에 1위는 당연히 과학자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뉴턴이 1등으로 나와야 맞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그런데 웬걸 다빈치가 1위로 뽑혔어요. 그 다음에 2위는 셰익스피어. 그리고 진정 과학자인 뉴턴은 6위입니다. 그만큼 다빈치는 인류 역사를 바꿀 만한 그런 천재 중에 천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해야 작품은 20점 미만입니다. 주요 작품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을 보시려면 밀라노로 가야 되는데 밀라노에 가기 어려운 분들은 저희 교회 식당에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건 가격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원래 최후의 만찬은 수도원의 식당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기독교 문화에 있어서 식사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식사 모임에 배제되는 것은 죽음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도 굉장히 먹고 마시는 것을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밀라노에 있는 이 최후의 만찬도 바로 식당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다빈치가 태어난 생각, 여기서 태어나서 피렌체로 가서 도제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확 튑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실력은 좋은데 실력 좋은 사람들이 이렇죠. 날마다 돈의 허덕이었습니다. 월세, 전세, 또 자기 제자들을 월급 줘야 되고 항상 잘 풀리지 않는 인생살이었는데 또 결정타가 또 있습니다. 자, 피렌체에서 자기를 후원해줬던 그 메디치가의 자손이 교황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그 사람 이름이 레오 10세입니다. 이 레오 10세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이 사람은 돈 쓰기 좋아하는 돈 쓰기 광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로마에 베드로 대성전을 짓기 위해서 바로 그 유명한 면죄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어. 그러니까 이 레오 14가 마틴 루터를 파문하고 파문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 파문장을 아나 하고 불질러 버렸어. 바로 이 정말 엄청난 사치광인 레오 10세. 돈은 많았는데 다빈치를 로마에 불러놓고 다빈치를 후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에서 홀대가 이 다빈치에게 엄청난 상처가 됐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경쟁자였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에게도 밀렸습니다. 교황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때 나이가 60이었습니다. 다빈치가 60이었어요. 나이도 많은데 항상 아프기만 하고 일은 안 하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 수 있겠어? 라고 말을 했지만 다빈치는 교황에게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자체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일기장에다가 메디치가는 나를 창조했고 또 나를 파괴했다,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뭐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 어디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키가 2m임. 왕 중에서 가장 큰, 프랑스 왕 중에서 가장 큰 프랑스와 1세. 이 사람이 다빈치에게 손을 내밀었어. 프랑스로 오세요.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다빈치는 너무 감사했어. 이 사람은 미켈란젤로하고 비교도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내 눈에는 다빈치 뿐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 먹은 다빈치가 그러면 프랑스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있던 밀라노에서 이렇게 노새를 타고 제자 한 명과 같이 프랑스 파리를 거쳐서 클로리스의 성으로, 이 성을 프랑스 왕이 다빈치에게 선사를 합니다. 어디가 이탈리아에서는 한 번도 있어 보지 못한 그런 영광을 프랑스에서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64세의 나이로 1515년 다빈치가 프랑스를 이동하는데 그냥 간 게 아닙니다. 뭐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걸 가져간 겁니다. 요것만 가져간 게 아니라 저 두 그림, 저 두 그림들은 다 그 루블 박물관에 아주 귀한 자료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걸 가져가죠.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좀 봐주세요 하면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거기서 그 성에서 다빈치가 생활을 하는데, 다빈치가 그 클로리세라고 하는 아주 좋은 성에서 살면서 그 작업실에서 왕과 왕의 누나의 도움을 받으면서 정말 딱 3년간, 이 작업실 보이시죠? 이 작업실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성도. 그래서 다빈치는 여기서 정확하게 3년간 살다가 이 그림을 보셔요. 이 그림은 다빈치의 사망입니다. 다빈치의 죽음입니다. 다빈치는 어디가 있습니까? 이 하얀 수염을 낸 사람이 다빈치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껴안고 있는 사람이 바로 프랑스와 1세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저승사자처럼 서 있는 애가 자기의 제자입니다. 프랑스와 1세는 다빈치가 사망한 후에 그 제자에게서 이 작품을 사들입니다. 돈을 주고 샀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작품은 처음에는 왕실 소유였다가 프랑스 대혁명 때
혁명 의원들이 모든 왕실의 재산을 압수해 가지고 루블 박물관에다가 전시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봐야 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모나리자가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좀 짝퉁입니다. 이 그림이 아니라 저 그림이요. 왜냐? 다빈치가 죽을 때 프랑스와는 없었습니다. 너무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 앵그르라고 하는 이 작가가 프랑스와 왕을 저렇게 붙여놨습니다. 잠깐 프랑스와 1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키만 컸지 실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것이 없었는데 딱 하나 잘한 것이 있습니다. 예, 이 하나로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의 사랑을 얻는데 바로 다빈치를 초청한 것과 이 그림을 구입한 것입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이 프랑스와는 그래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나리자가 순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모나리자가 도난을 당했어요. 이 도난은 모나리자의 인기에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건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1911년도에 모나리자의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 유럽이 발칵했습니다. 왜 발칵을 했느냐? 프랑스의 뉴스들이 앞다퉈서 이렇게 일면에다가 저렇게 도난 사실을 알렸습니다. 언론은 그때 막 생겼어요. 신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엄청나게 큰 뉴스거리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신문사들도 저런 것을 잘 포장해야만이 신문이 잘 팔립니다. 이 신문이 내면 저 신문도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전 유럽이 모나리자 도난 사건을 알렸습니다. 바로 모나리자는 이 자리에 있다가 바로 이렇게 누가 뜯어가 버렸어. 바로 여기 있죠. 바로 여기에 있던 이 범인이 그림을 이렇게 띄어갔던 것입니다. 뉴스는 날마다 대서특필이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 경시청은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죠. 용의자를 잡아야죠. 그래서 용의 선상에 올라서 한 사람을 경찰에 호출을 했습니다.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 누가? 피카소입니다. 피카소가 용의자로 경찰에 잡혀왔습니다. 피카소는 왜 잡혀왔느냐? 피카소의 전력이 있습니다. 어떤 전력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루블 박물관에서 작물을 훔쳐다가 피카소에 판 적이 있었고 피카소가 그걸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항상 1순위입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경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대화가가 용의자로 올랐다는 것. 두 번째는 귀여운 아폴리네르라고 이 아폴리네르는 미라보 다리라는 시를 쓴 시인입니다. 미라보 다리 아래에 세느강은 흐르고 이렇게 나가는 그 시인인데 이 사람도 잡혀왔어. 왜 잡혀왔느냐? 이 사람은 평상시에 저 모나리자 저런 것들이 그림이냐 저런 것도 그림이냐 이렇게 몇 번 욕을 했던 것을 주변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아폴리네르는 현장 무죄 증명 그때 나 없었어 파리에 이거 입증돼 가지고 풀려났어. 자, 이런 인물들이 경찰에 잡혀갈 정도 되면 얼마나 대단한 이슈였겠습니까? 바로 범인은 빈센초 페루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고 그리고 루블 박물관에 그 작품에 그 유리를 이렇게 씌우는 그런 유리 작업공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훔쳐다가
이탈리아로 가서 이탈리아에서 이게 이 모나리자를 팔려고 하다가 그 모나리자를 알아본 그 화방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 페루자가 잡혔습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징역 1년 15일형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림을 도둑질한 사람 치고는 1년 15일이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발견되고 나서 막 프랑스로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못 가져왔느냐?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갈수록 이 범인이 나는 떳떳한 이탈리아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걸 그린 사람은 다빈치는 어디 사람? 이탈리아 사람이다라고 그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민족주의를 막 부채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그래 맞아 그거 우리나라 건데 그렇게 했는데 그런 여론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함부로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여기 이탈리아에서 찾은 거 너무 감사하다. 이 그림을 너희는 어떻게 하고 싶냐? 그러니까 우리도 좀 보고 싶대요. 그래서 피렌체에 있는 우피치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바로 여기가 우피치 미술관이었는데 이게 무려 30만 인파가 여기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시가 끝나고 나서 특별 열차가 이 모나리자 그림을 딱 이렇게 앞으로 정면으로 세워서 그대로 파리로 옮겨갔습니다. 그 열차에는 오로지 관리인과 모나리자 그림만 그 큰 열차에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모나리자가 돌아온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다시 모나리자는 그 자리에 붙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모나리자가 도난 당할 때까지 모나리자의 가치는 어땠느냐? 사실은 별 볼 일 없었습니다. 프랑스에 그 많은 멋진 그림들이 많습니다. 다만 모나리자는 다빈치의 작품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에는 그림이 너무 많아서 모나리자가 이랬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모나리자를 복제하려고 왔는데 보이지 않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없어가지고 신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언론을 타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프랑스에서 언론을 타면서부터 사람들이 갑자기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 이제는 그림 도난 당하면 못 찾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너무나 아쉬워서 그때부터 루브르 박물관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그 인기가 전 유럽을 향해 갔고 그리고 나서 도난 당해가지고 돌아오고부터는 사람들의 발길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나리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나리자는 얼마 정도 되겠다 한번 상상하고 계셔요. 자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이 루브르 박물관에 46만 점의 그 보물 중에서 세계 최고의 보물들만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만 5천 개만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원탑이 바로 모나리자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 100명한테 물어보면 85%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림은 모나리자고 그냥 다이렉트로 원픽입니다. 그 정도로 모나리자는 루브르 박물관 이상입니다. 이 모나리자 정말 좀 이상한 미소를 가지고 있지만 다빈치가 죽을 때까지 소장을 하고 15년 동안이나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얼마나 애정이 많이 들어있을까요? 모나리자가 경매에 나온다면 그 추정가 100조요? 또 다른 분은? 네. 경매 추정가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그
1대1로 그렇게 모나리자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그 가격이 1,000만 원 이상을 했잖아요. 근데 1억이 나왔습니다. 경매 추정가는 우리가 이 정도 나올 것이다지만 경매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올 거예요. 자, 한번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써놓은 금액입니다. 꼭 한번 쉬어보세요.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60조. 네. 60조. 네, 한국 돈 60조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그림은 절대 경매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